오케이. 1장입니다. 그 프레임과 플랑. 그 영어로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인데 의미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프레임은 우리가 알죠. 그죠? 예, 화면의 최소 단위, 프레임. 근데 이제 플랑이라는 게 영어로는 플랜인데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어요. 근데 이제 들레즈 입장에서는 과거의 영화를 보는 입장, 그러니까 마치 그 왜 1초에 24컷의 스크린이 지나가면 우리 눈이 그걸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한다고 그러죠. 그 잔상 때문에. 그래서 그 24개가 하나의 프레임이 24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기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화의 최소 단위가 프레임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들레즈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프레임이 아니라 플랑이다. 음, 그래서 필름 한 조각이 이제 프레임인데, 과거에. 그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음, 우리가 프레임 단위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예. 그 24장의 프레임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플랑 단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필름 한 조각, 이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개체고, 그건 고정적 순간을 담고 있고 사진 이미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래서 스크린이 얘들은 사진. 예, 맞아요. 서 있는 거죠. 닫혀 있는. 예, 닫혀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앙상블이라고 이것도 앙상블인가요? 그게 그럼? 아, 집합이니까 예, 앙상블. 앙상블. 그 집합이란 뜻이죠. 뭐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네, 와, 샘블. 음. 거기에 비해서 플랑은 그 영화 전체, 시네마 전체를 염두에 둔 전체 속의 한 부분, 한 장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플랑은 한 장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장면. 아, 필름 한 조각이 아니라 24장의 필름이 휙 돌아가면서 1초 사이에 보여주는 그 이미지 전체. 이게 플랑이에요. 근데 얘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개 프레임이 있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서 그거는 분할할 수 있는 개체인 거죠. 어, 프레임은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개체인데 플랑은 분할을 할 수 있는 개체라서 분할 개체이고 얘는 이미 운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쫙 어, 지나가잖아, 24개가. 지속, 장면이라고 하니까 딱 와닿는 게 좀 있네요. 장면. 예, 지속적 운동이고 얘는 열려있는 개체, 전체. 이 투트라는 말이 불어에서 토탈, 음. 열려있는 전체. 이 플랑이라고 하는 게 예, 그 영화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아니고, 한 그, 장면. 그 우리가 보통은 세크로 해가지고 장면 음, 하나를 그치, 세크로 나눌 때 30프레임 정도가 됐거든요. 한 1초가. 그치. 그러면 그 1초의 개념이 장면으로 보고 음, 그걸 구성하고 있는 뒷단의 이미지들, 고정된 이미지들이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게 그걸 이해하면은, 플랑이라고 하고. 예, 아, 예, 맞아요. 음. 아, 이제 좀 이거 계속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이걸 전체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단절된 그 주제가 있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플랑이란 개념이 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체 영화, 한 편의 영화는 오히려 몽타주에 가깝죠, 몽타주. 뭔가 좀, 용어를 잘 이해. 몽타주들은 이 플랑들의 모임인 거지. 플랑들의 집합. 근데 이 플랑은 얘도 스스로가 벌써 여러 개체들의 모임이잖아. 네, 그렇죠. 30프레임은 30프레임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는 분할 단계마다 자신의 성질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분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화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장면이 있는 거지. 의미 없는 장면은 없죠. 네네.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리가 분할할 수 있는 개체를 보려면은 걔 안에도 여러 개의 또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플랑은 의미적인 의미를 내포한 건 아니고, 의미를 내포하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씬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5초 아니면 10초 안에 이렇게 딱 그 어떤 주제 있잖아요. 그 딱 음. 그 하나의 뭐 보여주던 주제를 딱 뜯어내는 거를 그걸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그 클립이 보통 왜 우리 저기 화면 캡처해도 클립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쵸. 클립이라는 게 한 5초 정도에서 10초 정도의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만 딱 음. 뽑아내는 거. 근데 그 근데 클립 속에는 이미 여러 개의 플랑들이 들어 있어요. 풀랑들이 있는 거죠. 랑들이 있고. 지금 풀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앞에서 말했던 영화로서는 존재인 거죠. 최소 단위, 의미 단위죠. 그러니까 의미 단위지, 의미 예, 단위. 의미의 최소 단위라는 거죠. 영화를 잘게 쪼개면 분할을 하면 예, 플랑들로 구성돼 있지. 이게 예, 근데 그 플랑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을 때 플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의미 단위라는 말씀이시죠. 예, 의미 네, 단위고. 네, 네, 네. 음.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스크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게 이제, 스크린 한 장면이, 즉, 플랑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는 마치 뇌에서 뭐 여기저기서 감각들, 뭐, 자극들이 들어올 텐데, 신호들이 막 들어올 텐데, 우리가 그게, 이건 뭐야? 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이해할 때, 그게 하나의 장면처럼, 이미지처럼, 뇌 안에 맺혀진 이미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음, 우리가 의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게 뭐라는 걸 알지, 그 전에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 무의식들은 막 작동을 해. 막 감각에서 뭐가 들어오고, 몸에서도 뭐 고통스러운 게 뭐, 이렇게 그 뇌 안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온갖 신호들이 들어오지만, 얘들이 하나의 의미체를 구성할 때만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음. 그래서 시네마는 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음, 플랑은 의식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고. 아. 음, 이미지들의 집합이야. 플랑이라는 게 결국은. 물론 그 자체도 하나의 이미지지만 이미 그거는 분할할 수 있는 개체로서 여러 개의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커다란 의미 있는 이미지인 거지. 이거 꼭 그거 같은데요. 우리 무슨 기둥? 그 천 개의 그 천계에 기둥이, 대해서. 예, 천 개의 기둥이 이렇게 하나에 갖는 데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각의 기둥들은 그 예, 의식을 형성하지 못해요. 예, 그건 그냥 이미지고, 단일 이미지. 예, 단위 이미지고, 그걸 이렇게 유미 단위로 천 개 정도씩 묶어 놓은 거, 그치, 이게, 묶어 놓아서 예, 하나의 의식화 단계로 예,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게 예, 플랑이 되는 거지. 풀랑이 되고, 그러면 그것 자체 메커니즘이 다 되잖아요. 그치.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예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천 개의 뇌를 안 읽으면 플랑이 의식? 이게 뭔 소리야. 예,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이제 풀랑이 야, 확실히 와닿습니다. 네. 그런데 천 개의 뇌 이전에 써진 건데. 근데 사실은 뇌과학자도 이런 이걸, 철학자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그렇죠. 통찰을
읽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지. 아, 네. 네. 예. 그러겠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다 서로 연결된 현대 과학, 현대 철학, 현대 미학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다른 책들을 그렇게 다 읽었으면 이게 음, 빨리빨리 이해가 돼, 이 말들이.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지식적 배경이 없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네. 그잖아. 풀랑은 의식이다. 그러니까 문장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런 이해가 안 되지. 아이, 그렇지. 저 여기서 엄청 대단하네. 헤맸어요. 네. 교수님, 그 예. 전장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프레임 필름 한 조각 한 다음에 저기 플랑에서요. 음, 시네마 전체를 염두에 둔 한 장면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나누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할 개체라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뒤쪽은 이해가 되겠는데 음. 나누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할 개체가 역시 나누어야만이라는 얘기가 단절과 같은 얘기죠. 앞에 말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절해야 그, 존재한다 그 말하고 의미를 연결이 되나요? 그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생각한 거고, 네네네. 여기서는 이게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부분집합. 음, 아, 시네마가 전체고, 네, 영화 전체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의 한 장면, 그게 플랑으로 존재하려면, 그걸 나누지 않고는, 그걸 영화를 통째로 보면은 이게 한 장면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아, 네. 예, 예, 음, 이해했어요. 이미지 전체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군요. 네, 네. 그치. 네, 근데 이해했어요. 네. 더 이제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아까, 것들도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네, 플랑도 하나의 개체잖아. 상당히 네. 완성된 의미 있는 개체지. 음, 그리고 의미 있는 거니까 존재 자체가, 얘들이 다른 거와 다른 플랑들과 음,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지 그게 한편의 시나리오가 되면서 그렇죠. 또 하나의 그 시네마 개체가 나오겠지. 음,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단절을 의미하지. 그렇죠. 그 네. 단계에서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존재가 되니까 의미가 되고 결국 음. 의식이라는 얘기가 다 통합이 되죠. 그지. 의식도 네, 사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들이 그게 여러 개가 관계를 맺어서 합쳐지면은 네, 네, 그 상위 단계에 우리가 의식으로 올라간다고. 네, 네, 그게 네, 메타 의식이잖아. 메타 네, 의식 단계로 간다고. 네, 뇌도 그렇게 작동하거든. 네, 음, 네, 그래서 의식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네. 음. 야, 청기의 뇌가 끝내주네. 청기의 뇌 바로 이어지네. 그거 그냥 음. 있었는데. 그, 아, 그 의식의 기둥 그거 뇌 네, 세포들의 네, 네, 기둥하고 딱 정확해요. 맞는 얘기야. 네, 딱 네, 맞는 얘기예요. 음. 네,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이 플랑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해 왔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플랑이 이제 하나의 플랑이 이제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이때는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그거 아주 초창기 영화들이 그래요. 흑백 영화 막 이런 거, 그 무슨 프랑스 영화 이런 거 초창기에 나온 것들 보면은 카메라가 가만히 있고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그 움직이지 않는 플랑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영화인 것처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야. 그 무성 영화니 뭐 그 저기 흑백 아주 30년대 뭐 20년대에 있었던 영화들이 이랬던 것 같아. 맞아요. 그 외에 무슨 월트 디즈니에서 가끔 보여주는 흑백 네, 그 장면들이 이거 딱 떠오르더라고. 카메라가 고정돼 있는. 그러다가 이제 2단계, 2기에 가서는 평면적 플랑들의 집합으로 이제 영화 구성되는데 카메라는 스튜디오에 고정돼 있으면서 렌즈의 종류가 다양해져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화면을 만드는.
몽타주 방식이죠. 음. 그러니까 플랑이 카메라로부터 이게 어제인가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 왜 그 네네. 트랙, 트랙 얘기. 음악을 마이크 하나로 녹음을 하면은 네. 그 현장 분위기를 절대 담을 수가 없죠. 네. 그 최소 마이크가 두 개는 돼서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켜놔야 왼쪽의 소리와 오른쪽의 소리가 갈라지면서 이 스테레오 음악을 우리가 네. 감상할 수가 있고, 정말 고급 음질을 즐기려면 바이올린 소리 따로, 그 기타 소리 따로, 뭐 관악기 소리 따로, 다 마이크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다 분리된 소리들을 갖다가 잡아들여서 그게 다 이제 하나의 플랑이 되겠죠. 네. 얘들을 그렇죠. 합해 놓으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들으면 그게 합쳐 놓은 하나의 음악으로 다 짬뽕해서 듣죠. 네. 근데 이 오디오 기계가 좋으면 스테레오로 이렇게 분리해서 들을 수가 있고, 더 좋은 돌비 시스템을 갖추면은 이렇게 네 군데다 스피커를 놓고 그 뒤에서 나오는 소리, 앞에서 나오는 소리, 좌에서 나오는 소리, 위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리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감상실이 있죠. 그러면 악기를 더 현장에 가깝게 우리가 감상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분리됐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그 위치가 막 느껴지거든. 이쪽에서 막 왼쪽 귀퉁이에서 음. 기타 소리가 나고 저 뒤에서 막 드럼 소리가 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막 미치지 어. 그런 소리 들으면 현장감 때문에.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들으면 스피커가 하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합쳐서 그냥 하나로 들려준다고. 그게 1단계 하나의 플랑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 이제 평면적 플랑들에 대해서 몽타주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는 분할이 돼서 카메라도 여러 개가 여기저기 왼쪽 비쳤다 오른쪽 비쳤다 막 그러잖아. 우리 유튜브 방송할 때도 지금은 하나로 하잖아 다. 근데 전문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몇 대 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옆모습들 비쳤다가 고객 그 손님하고 얘기할 때 손님 화면을 비쳤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막 전환해 가면서 하는 요게 2단계다 이게. 영화도 그렇게 그래.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몽타주. 예. 음. 그래서 그 평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뭐 클로즈 업 숏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미디엄 숏이라고도 하고 풀 숏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그 크기로 분류해서 그 화면을 달리 부르기도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평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1S, 2S 뭐 스크린에 이건 약자인 것 같아. 3S, 4, GS 이렇게 그 네 단계로 분류를 한다고 하네요. 요런 거는 좀 박철훈 교수가 설명해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요. 난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클로즈업 뭐 이건 알겠어. 미디엄샷, 풀샷. 네. 풀샷은 전체 이렇게 한눈간에 확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미디엄샷은 어느 일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얼굴을 쫙 크게 비춰주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때는 클로즈업을 하죠. 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그 평면의 크기에 따라서 화면을 다르게 플랑을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평면의 개수. 이게 1S, 2S, 3S, GS라고 한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전 모르겠어요. 네. 이건 저도, 나중에 네. 박철은 교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3기, 최근이죠. 움직이는 카메라. 그 왜 레일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카메라가 쫙 이렇게 돌잖아, 막. 네네. 그죠? 그런 게 등장을 하고 이게 플랑이 그래서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는. 거기다 어, 이제 추가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기술들이 동원되면서 화면의 구성이 상당히 다양해지죠. 그래서 뭐 틸트 다운, 틸트 업, 돌리 무슨 뭐 이런 촬영 기법들이 등장을 했고 결국 플랑이라는 거는 이게 운동 이미지라는 거예요. 의도 이미지, 운동 이미지. 운동 이미지요. 예. 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 철학의 어떤 그 관점을 영화가 있기 전에는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걸로 그
철학적 사유의 그 고양의 단계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영화가 등장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영화를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읽고 어, 보니까 아, 영화를 좀 뜯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그 영화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 2장, 그 3장부터. 음, 2장까지는 구체적인 영화 예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여기서 왜 프레임은 닫혀 있는 집합이라고 그랬고, 이것도 집합은 집합이죠. 플랑은 전체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는 분할 개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거에 대해 이제 보완 설명이 집합 대 전체. 그래서 프레임에 5가지 속성이 있는데 프레임도 집합이죠. 프레임이. 네. 음, 다수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프레임은. 그리고 어떤 좌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되거나 어떤 변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프레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면을 그 강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어떤 특정 지점을 갖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클로즈 앱에서 보여준다든가 시커멓게 거기를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분리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게 이제 강조죠. 눈에 확 띄게 만드는. 음, 되게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냥 일상적인 걸 보여줘요. 그러다 그렇죠. 포커스가 쫙 이렇게 어디로 가면서 어떤 사람의 표정을 한다든가 무슨 살인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암시를 하는 이런 용법들을 쓰죠. 종법들을. 근데 이게 다 프레임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프레임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에 더 면적을 넓게 쓰느냐, 이렇게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원경을 보여줄 때는 그 뭐랄까요, 원근법 같은 걸 이용하고 그러겠죠. 음, 그래서 그건 좌표에 해당하는 거고, 그 변수, 변수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아마 나중에 나오는 강도를 얘기하는 강도, 얼마나 세냐, 약하냐. 강도. 그다음에 프레임 내용이 수학적 힘이나 역학적 힘, 이걸 2가지를 보여줄 수 있다. 수학적 힘이라는 거는 위에서 얘기하는 기하학적인 거와 통하는 거죠. 양적인 몽타주의나 역학적 힘이라는 거는 강도적 몽타주다. 음, 몽타주는 여기서는 그냥 표면적 의미예요.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 있다는 얘기지. 여러 개 구성 요소 돼 있으니까. 프레임 하나도 사실은 여러 개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필름 한 컷이 나오는 거니까. 음, 프레임의 의미는 앵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각도를 어디서 보느냐. 예. 양각은 대상을 영웅시하고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게 양각이죠. 이렇게 위로 확 부상하게 하는 게 양각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영웅처럼 이렇게 부상이 되죠. 그다음에 부감은 이렇게 숨기는 거지.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제끼는 거고 그러면 대상을 왜소하게 만든다. 이걸 보니까 난 이게 저기가 생각나. 러브 스토리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폐병인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 음,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아이스하키 선수여서 여자 주인공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했어. 그 게임 하는 거를. 그래서 아이스하키장에서 그 마지막 게임을 보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죽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이제 옛날에 같이 눈장난하고 막 놀던 시절 이런 거를 추억하면서 눈이 아주 하얗게
그 하버드대라고 하는 것 같아. 그 음, 하버드대 교정에 눈이 내렸는데 온 세상이 다 눈으로 뒤덮였어요. 근데 벤치에 얘가 혼자 앉아서 그 옛날 애인하고 그 같이 지냈던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화면이 줄어. 네. 그러니까 전 그 우주가 다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조그만 점처럼 그 벤치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앉아 있는 게 되게 감동적인 화면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부감은 대상을 왜소하게 만든다.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이 옛날 영화도 다 썼다는 거죠. 음. 이 프레임에 갖고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네요. 예, 예. 프레임을 갖고 이게 뭐 그러니까 플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 부각시기 이전에도 영화들은 프레임 중심으로 영화를 구성하고 영화를 필름을 찍고 했기 때문에 이때도 이런 기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프레임은 외화면을 가진다. 왜 하면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단어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프레임을 우리가 영화 한 장면을 보잖아.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장면들, 그 외화면이죠. 걔들을 암시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뭐 그 바닷가에 이렇게 오막살이 집을 딱 비추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전개될지가 대충 떠오르는 거지. 뭐 파도가 무슨 뭐 난파를 한다든지 여기서 무슨 그 저기 뭐야 고기잡이 배가 뭐 도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그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항구 같은 게 보이면은 좀 네네. 있다가 뭔가 배가 오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럼 저기서 이제 멀리서 배가 통통통통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지. 음, 그거는 없었는데 화면에서 이제 이미 앞에 있던 프레임에 그게 전제가 돼 있죠. 다른 거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아, 그런 게 이제 외화면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은 단순히 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예. 여백이나 아니면 뭔가 그 인터페이스네요. 그렇지. 다른 거와의 연결성. 음, 다른 의미로 보면은 개체화 이론에서는 잠재성이죠. 잠재성. 음, 이 프레임에 나타나 있는 화면은 현실성이고 그 현실이 있는 것은 뒤에 어떤 다른 잠재성의 암시로서 이게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퍼스의 그렇죠. 기호학을 얘기하는 게 기호는 항상 그 기호는 겉에 드러난 거고 그 뒤에 뭐가 항상 있어요. 음, 의미든 뭐든 항상 뭐가 뒤에 있어요. 그거를 들레즈 철학에서 보면은 잠재성이라고 보는 거지. 잠재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는 현실태. 그래서 음, 왜하면은 잠재성으로 이해하면은 문맥상으로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어, 이해가 바로 되네요. 잠재. 예. 그래서 프레임을 통해서 의미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프레임 자체의 내부 요소 사이에서 의미가 형성된다. 이걸 미장센이라고 한대요. 미장센. 그런데 이게 무슨 화장품 이름이 미장센 있지 않았나? 있어요. 샴푸에 샴푸. 샴푸. 샴푸? 음. 이,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 안에 한 프레임 안에 뭐 여러 개의 요소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화면을 할 거 아니야. 뭐 어떤 소녀가 뭐 그 나루터에 앉아서 울고 있다. 그런 화면을 딱 찍으면 그러면은 그 바다라고 하는 거, 나루터, 뭐 누구와 만나는 지점, 그다음에 소녀, 그 소년도 할아버지도 아니고 소녀. 이게 다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잖아. 그리고 네. 왜 울고 있을까?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렇게 그 자리부터 그 화면이 되기까지의 숨겨 있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이
현재 프레임 안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형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의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과 병치되면서 같이 놓이면서 의미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화면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몽타주죠. 음, 그 프레임을 통해서 의미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그 자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로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장면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가끔 보면은 그 뭐야 이렇게 전화할 때 두 사람 얼굴을 같이 비춰주기도 하잖아요. 네. 음,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그거를 누군가가 전화를 통해서 뭐 그쪽에서 달리 대응하고 있는 화면도 동시에 비춰주기도 하고 요런 게 이제 몽타주 방식. 그다음에 프레임의 바깥, 즉 외화면이 있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그 프레임의 그 좌와 우, 앞과 뒤, 아래와 위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 그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그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프레임에서. 그 들레즈의 영화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이 한 문장을 그대로 이건 옮겼어요. 되게 중요한 말 같아서 여기에는 한 화면들 안에 있는 집합의 부분들 사이에서 지금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죠. 한 화면이라는 네네. 거는 이게 장면이 아니에요. 화면이에요. 프레임. 안에 있는 집합의 부분들 사이에서 이게 프레임이 하나의 집합이라면 그, 그 안에 요소들이 여러 개 있죠. 그것들 간의 사이에서 또는 재화면 잡기를 할 때 한 집합과 다른 집합 사이에서 성립하는 운동. 음,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 한 영화 또는 한 작품 전 세계의 전체를 드러내주는 운동. 이거는 이제 어, 프레임도 플랑의 일부고 결국 플랑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영화가 시네마가 완성되는 거고 음, 그럼 그게 작품 전체가 시네마인 거죠. 그 한 영화 또는 한 작품 세계의 전체를 드러내주는 운동. 이 프레임도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음. 운동은 정지돼 있는 고정된 게 아니, 얘는 정지돼 있는데 얘가 이제 운동하면서 플랑이 되지. 네, 풀랑이 되죠. 네. 예. 그리고 음, 걔들 사이의 대응, 서로 이제 인터랙션, 그들이 서로 반영하는, 그리고 서로 넘나드는 방식 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 들레즈는 영화를 분석할 때 프레임들이 모여서 플랑을 형성하고 거기에는 운동이 개입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플랑이 완성돼서 의미를 형성하고 이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네마라고 하는 전체의 그 일부로서 시네마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장면으로서 플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뇌의 그 의식작용하고 음, 상당히 유사한 거죠. 네. 왜냐면 그 어떤 뇌세포에 신경세포에 어떤 감각이 이렇게 아, 연결이 돼서 신호가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게 다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요것들이 하나하나일 때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뭐 의식 단계에서 그 처리되기도 하는 것들이 집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의미소가 형성됐을 때 드디어 인간은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랑이고, 근데 그런 플랑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상호유기적으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되고 이런 강의도 되고 뭐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대화의 한 맥락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음, 전체가 되는 여기서는 시네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뇌의 의식작용하고 이 시네마 영화가 작동하는 방식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블레즈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단일성이라고 하는 거. 유니트. 영어에서는 유닛인데 여기 불어에서는 유닛대라고 이렇게 발음하나 봐요. 우리가 보통 유닛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단위, 네, 조직에서도 뭐 조직 단위 이렇게 할 때 네. 유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닛이란 말은 일이란 뜻이가 일. 네, 우노. 스페인어에서는 우노라고 그러죠. 이게 원카드 게임 할 때. 그 단일하다, 하나다라는 뜻이죠. 이게 원의 원, 영어로는 원이에요. 유니트가. 전체는 우리가 통째로 하나로 보면 하나죠. 단일성이죠.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벌써 다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개체 이론을 모르면 또 이게 이해가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는 하나고 전체고, 그 다음에 단일 개체들의 그 집합들 여러 개 구성된 거, 그것들은 부분이고, 그걸 분리해야지 어떻게 이걸 하나로 보느냐. 음, 그 밑에 이제 그림에 보면 하나일 때, 예, 물 분자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물 분자. 물 분자 하나는 물이잖아. 분명히 분자 물이니까. 네. 그게 여기 맨 밑에 하나의 단위 유닛대. 그게 유닛대예요. 하나의 단위 물. 근데 이게 여기처럼 9개가 모였다고 그래요. 물 분자가 9개가 모였어. 그것도 물이죠. 물 방울이 되겠지, 이제는. 음,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뭐야 3, 3은 9, 3, 3은 9니까 3, 9, 27개의 그 물 분자가 모여가지고 해도 이거는 물이죠. 단일한 거죠. 어쨌든. 저 이런 유닛대, 식으로 그 유닛대가 프레임인가요? 프레임이 아니고 단일성, 하나. 하나란 뜻의 하나. 플랑? 그러면? 1대1 아니, 매치하기 플랑도 어렵다. 하나고, 프레임도 하나고, 시네마도 하나다. 어, 그렇잖아. 근데 그 안에는 시네마는, 영화는 엄청 많은 플랑들이 그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 집합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 거고, 음, 그렇지만 플랑 하나하나는 또 스스로가 단일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성이라고 하는 거에 그 단위를 왜 그 개체화 이론에서 의미가 생길 때 우리가 그걸 하나의 존재자로 보면은 그게 하나거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리고 존재자로 플랑은 보면, 또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거잖아. 네. 존재자로 보면 하나죠. 근데 그렇지? 존재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개의 플랑과 그 프레임들이 있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하나의 단위 유닛대는 프레임이고 음, 여러 개의 단위는 플랑이고 단일성은 영하고 이렇게 보면 일치가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프레임이 하나냐? 물론 영화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닛대야. 단일한 거예요. 음, 최소 단위지? 근데 물리학에서도 그렇잖아. 그 원소가 하나인 줄 알았잖아. 네, 근데 그 안에 엄청 많이 있는 거 이제 알았잖아. 네네. 그렇지만 그걸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원소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레임도 요 바로 위에서 봤듯이 프레임도 자체의 내부 요소 사이가 여러 개가 있다고. 다수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일 화면 하나도 사실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한 스틸컷, 그 정지 화면, 사진이 그게 프레임 하나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그 단일성이라는 거는 결국 다수성을 내포한 것이고 다수성의 구성 요소들이 단일성을 또 걔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사실 딱 쪼개 보면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돼 있고 이런 물리적 관점을 이해하면 이 말이 다 이해가 돼요. 어휴, 살짝 이해될 것 같은데. 아니 수집합을 여기 수학 선생이 있으니까 네, 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개념이야. 근데 그 그쵸. 안에 양수, 음수, 무슨 유리수, 수, 무슨 예, 수 해가지고 이렇게 뜨개져 있잖아. 근데 예. 뭐 자연수 하면 또 자연수도 0, 뭐 1, 뭐 네네네. 2,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그러면 그,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최종 단위까지 끌고 나가기 전에는 계속 집합들의 집합이 모여서 하나의 단일 그 큰 집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음, 여기 그렇게 돼 있네. 수는 일반적으로 단위들의 집합이고 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와 여럿의 종합으로 정의된다. 하나와 여럿의 종합으로 정의된다. 음. 그걸 우린 또 단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따지고 보면 여러 개가 합쳐져서 그게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그게 서로 다른 여러 개가 모여서 음. 단일성이라는 거는 어떤 라포 같은 연관 관계 갖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된다는 얘기지 않나요? 그치. 예. 어. 그게 서로 연관성이 없고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단일성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아, 그건 동일성, 단일성 뭐 이렇게 그치. 표현할 수 예. 있고, 아, 이제 예, 이해가 되네요. 예. 그건 또 개체화 이론으로 그 얘기하니까. 개체화 이론을 이해 못하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런다고. 아, 아, 좀 그 알 것 같아요. 물질의 개체에서 그거 나오잖아. 네네. 그 석영 이게 단일한 거라고. 석영은 단일한 거지. 근데 네네. 사실은 그게 여러 개 탄소들이 그 외기의 압력이라든가 온도의 뭐 이렇게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 개체화를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개체가 된 거잖아. 그때 그걸 우리가 인제 어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의 단위는 지금 아까 탄소라고 하는 것이고, 음. 그게 여러 개의 단위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수평적으로 만난 거고, 만난 거고. 그리고 저게 지금 입체로 됐다는 것은 저 Z축은 시간인가요? 뭔가요? Z축 그렇게는 구분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냥 중첩? 중첩? 중첩 면의 중첩? 그다음에 그거를 이어주는 링크들? 아, 요거는 이게 하나의 단위고, 또 다른 릴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음. 쭉,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의 결합. 아, 그렇게 해서 또 그게 하나의 또 단일성의 어떤 그치. 의미가, 예. 이건 라포고, 그 2D는 라포고, 그 단일성은, 2D는 예, 라뽀도 한 가지 라퍼지. 예, 한 가지 라포, 예, 한 가지 연결성, 그 예. 관계. 그리고 3D는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딱 묶여지는 음. 그런 하나의 의미?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의 관계. 예, 라뽀가 두 가지 이상의 라뽀가 예, 결합된 결합된. 관계. 이게 그래서 딱 또 하나가 되는. 아, 이게 딱 이해가 되네, 한 번에. 그래서 어, 단위는 집합이고 단일성은 전체다. 전체다. 그 단일성이 전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쵸?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근데 릴레이션 돼 지금 있는 하나라는 얘기네요. 시나리오로 음, 엮여 있는. 야, 그러니까 요때는 요게 단절이 일어나. 예, 그쵸. 그 하나의 단위에서 여러 개의 단위로 옮겨갈 때 예, 그게 그러니까 선상으로 쭉 이렇게 커지는 게 아홉 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단절이 이렇게 발생한단 예, 말이야. 단절이 발생하고, 예, 맞아요. 예. 이건 양자적으로만 설명해, 이거는. 근데 그리고 이게
얘들은 각각 의미를 가져. 예. 아, 예, 이게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좀 이해되네요. 그리고 얘도 존재고, 얘도 존재고, 얘도 존재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두 분 말씀하신 게 그 라포 의식으로 얘기한 건 지금 그렇게 책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본 책에는 거예요. 없는데, 예, 예, 그, 라뽀가 끈적이는 악교 같은 거잖아. 예, 네, 그 두 개의 개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관계의 그 실체, 이거를 라뽀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왜 라뽀가 형성되면은 이제 동일, 동질성을 갖게 맞죠. 예, 되잖아. 그럼 하나같이 작용을 음,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만 있을 때, 즉, 그 연결을 해주는 관계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2차원 예, 그 개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또 복수가 연결되는,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입체가 되는 거지. 집합이 돼가지고, 그쵸? 집합. 음.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무한적으로 이 늘어나는, 면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3차원밖에 없지만 예, 4차원, 5차원, 6차원 얼마든지 가능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영화고 이 책에서는 예, 요게 플랑이고 예, 요게 프레임이에요. 네. 그거랑 딱 아이고, 연결. 아, 그래서 이 교수님 플랑은 정말, 프레임들의 집합인 동시에 한 편의 영화 전체가 된다. 그 말이 그거예요. 이게 영화 전체고 이게 플랑이고 얘들이 모여서 영화가 되는 거고. 근데 이 플랑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이런 프레임들의 집합인 거지.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근데 풀랑이라고 얘기하는 풀랑과 프레임을 구분을 했는데 음. 그 어, 프레임은 어, 지금 닫힌 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풀랑은 열린 집합이니까 무한 집합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저 면이 훨씬 더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죠. 동질성에 의해서. 열려 있죠. 아, 근데 이제 프레임 단위는 닫힌 프레임은 딱 집합으로 얘기해요. 고정돼, 프레임은 닫힌 집합인 거죠. 예, 유한 집합. 고정돼 있죠. 유한 집합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음, 그것이 이제 굳이 유한 집합으로 얘기한 거를 그 무한 집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음, 그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배웠던 그 최소 단위 요소의 또 하나의 그 양자 세계 설명할 때 거기 안에 하나의 세계 그 안에 또 얘기하면 무한이 있었던 것처럼 음, 여기에 또 그런 언어적 표현이 여기에 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음, 여기 들레주도 본인의 당신의 언어를 이렇게 또 다른 우리 지난 시간에 심홍동에서 배웠던 그런 언어와 또 다른 언어로 시네마에서 기가 막히게 또 양자역학을 이렇게 무한 유한 수학의 또 언어를 재구조화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껴요. 그래서 저 혼돈했어요. 지금 집합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혼돈이 갔는데 아 그렇지. 어, 유한과 무한이 결합될 수밖에 이 동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공존하지 않으면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란 말 자체가 뭐가 모인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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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요. 구성 요소가 한 개가 아니라고 여러 개라고. 음, 그렇지만 이거는 갇혀 있지. 네, 그건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야. 저기 그 네,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네, 네, 그렇죠. 사진에도 사실 안에 뭐 요소들이 많지.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딱 갇혀 있지 그 안에. 근데 플랑은 이게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무한한 거 많은 걸 막 집어넣을 수도 있어. 24프레임으로 하다가 뭐 30프레임 해도 네, 되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 열려 있는.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시네마를 전제로 한 부분 집합인 거지. 네, 네, 그렇죠. 네, 음. 음, 어휴, 그래서 훨씬 그 유니트라고 하는 것, 그 단일성, 뭐 단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그 뭐 원소 이런 것처럼. 음, 근데 이렇게 단일성 할 때는 벌써 집합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고 여러 개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나가 통일돼서 하나로 보여주는 게 단일성이고.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유닛이라는 뜻 안에. 음, 그래서 결국 하나의 단위라는 건 항상 수동적 상태에 있거나 또는 움직이고 있는 다수성을 포함하고 있는 움직임의 단일성인 것이다. 우리가 단위라고 할 때. 그 부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그 운동이 없는 거죠. 부동적인 공간적 한정들로서 이러한 플랑들은 이런 의미에서 동적 단면 혹은 시간적 원근을 함축하는 정의적 개념으로서 플랑의 단일성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플랑은 단일성이라는 말이 통하죠. 음, 네, 네네. 예, 그게 자체 의미고 여러 개가 어, 합쳐진 집합이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운동이 들어가 있죠. 음, 네네, 그렇죠. 시간의 이동이라는 게 이게 운동이거든. 그 움직인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플랑에서는 단일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물론 프레임도 더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단일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도 여러 개로 구성된 건데. 그렇지만 지금은 시네마 관점에서 볼 때는 걔는 유닛대야. 그냥 음, 음, 단위야, 단위. 프레임이. 그래야지 이게 이 설명의 틀이 생기잖아. 음, 물리에서도 원소를 단위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 맨델로프의 그 뭐야 주기율표를 갖고 뭘 저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것도 그 안에는 뭐 힉스도 있고 무슨 네,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는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 네. 그 약속이네요. 연구 논문 쓸 때도 상당히 그게 중요한 개념인데 가설한 사람들이 거네, 그걸 가설. 잘 헷갈려요. 음, 연구 단위를 잘 잡아야 돼. 개인을 연구로 하는 거냐, 단체로 하는 거냐, 그룹으로 하는 거냐, 조직으로 하는 거냐, 한 사회를 하는 거냐에 따라 전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단위로 보고 무엇을 전체로 보느냐, 이거를 명백히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해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레임은 유니트로 보는 거야, 단위로. 음, 음, 그다음에 현실화된 프레임의 바깥이 여기서 지층화라는 말은 공간하고 개념에서 그 아까 역삼각뿔 그 역원뿔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이해하면 돼요. 지층화라는 게 공간에서 우리가 현실을 만나서 이동을 하잖아. 음, 그죠? 그 현실화된 프레임의 바깥이 잠재성으로서의 플랑인 것이다. 아까 이제 그 프레임도 바깥에 외화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프레임 하나 찍으려면 거기에 뒤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여러 그 암시들이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으로서 프레임에 나타난 존재들. 우리는 이제 프레임을 하나의 현실적인 거로 본다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뭐 그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구성 요소들이. 배후의 잠재적인 것으로서의 플랑이라는 일관된 존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음, 그러니까 내가 장면을 하나 잡으려면 그 여러 개의 프레임들을 합쳐가지고 그 뒤에 배후에 숨어 있는 여러 개 잠재태 이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 프레임, 그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하나 만든다 이거야, 장면을. 그 얘기예요. 음.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정지된 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정지는 정지고 운동은 운동이지. 음, 근데 아, 둘레즈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운동은 한 사물의 이동이라기보다는 한 상태의 이동이다. 이게 이제 베르송이 한 말인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전빈동으로 온다. 이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지점 이동을 하는 거를. 그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 베르그송이나 들레즈는 그런 운동 개념이 아니라. 그럼 이 말이 어려운데 시간의 내부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시간의 내부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음. 우리 안에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난 이 말이 되게 거북했거든. 네, 왜냐면 그러게요.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에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예, 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상대성 원리에 따라 그렇죠. 시간이 인간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라고 한참 우리가 떠들어 놨는데, 절대 시간은 없다 그랬는데. 음, 근데 시간의 내부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시간이라는 건 바깥에 흐르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예, 예. 이 의미가 맞나요? 하여튼 책은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그 무슨 의미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역은 이, 이 책만 가지고는 잘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납득이 것은.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게 하고자 하는 근데 얘기는 그 교수님 예? 그 시간의 내부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내가 이해를 못 한다고.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내부, 시간이라는 곳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곳에 우리가 존재한다가, 시간 내에 우리가 존재한다가 참이 되려면, 어, 우리의 존재가 더 커야 되거든요. 집합적으로. 역이 되려면 참이 되려면요.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요. 이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내부에 우리가 존재하면은 시간이 더 큰 거잖아. 아니요. 이게 그게 문장으로는 그 국어 문장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음. 수학적 문장은 수학적 문장은 앞에 말이 작어야 집합적으로 작어야 참이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사람은 동물이다. 명제로 해석하죠. 음. 동물은 사람이다는 틀리잖아요. 사람은 동물이다가 맞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있을 때 서술어가 서술어가 커야지, 크다? 예, 주어가 작아야지 참이 된다고요. 음. 그러면 이것이 여기 그 역은 아니다라고 한 거는 이 문장이 참이라는 얘기는 음. 시간보다 존재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존재가 범위가 더 넓다. 예, 그 얘기는 우리 존재 자체가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더 큰 시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음. 어, 그, 그게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네, 그게. 네, 이게 명제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명제. 음. 이 참인 명제는 주어와 서술어 있을 때
뒤에 말이 참이야. 뒤에 말이 커야지 참이 되니까. 음, 지금 여기 아니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음, 예,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철학하고 연관되죠. 우리가 존재가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은. 음.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예. 네. 그 베르그송이 이해하는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게 고정된 단면으로 둔 두 고정된 지점 사이의 이동.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전역에서 전민동으로 온다. 요거를 우리가 그 운동이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매 순간 움직이는 단면으로 구성된 현실 자체. 이건 이제 들레즈 입장. 음, 그러니까 아까 왜 그 여건불 그림에서 보면은 그 공간상, 평면상에서 이동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때 그 매 순간 움직이는 단면으로 구성된 게 그게 운동이다. 음, 꼭 평면상의 A 지점에서 B 점으로 가는 게 운동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가든 그러니까 공간상의 이동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영화를 보고 앉았으면 한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게 그냥 정지된 화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장소상으로도 거기 그냥 이렇게 그 제한된 스크린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벌써 운동으로 생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시간에 어찌 보면은 그 축의 이동 이게 더 운동답게 느껴지는 거죠. 아, 시간 축의 이동. 근데 그, 우리는 공간상의 이동으로만 시간을 운동을 인식하기 때문에 공간의 그 지점 사이에 그게 1번이죠. 음,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같은 데 운동을 있더라도. 운동을 시간으로 봤나요? 시간이라는 말은 없지만 근데 예, 여기 이제 운동을 매 순간 움직이는 단면 이러니까 시간의 축을 본 거죠. 음, 아, 그러면 움직이는 단면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건이니까 개체화가 일어나면 운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음, 일어. 그렇죠. 그러면 저희의 그걸 또 양자역학으로 보면 사건인 거죠, 그게? 그렇지. 뭔가가 이벤트가 그 전개되기 전과 후가 달라지면 네. 그 운동이야, 그게. 그러면 그 음, 운동이 시간이네요. 운동이 시간인가? 사건과 시간의 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태의 변화. 상태의 예. 변화죠. 그러면 사건과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과 사건의 이동을 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음, 운동으로 보는 거지, 운동. 예, 시간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운동이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은 시간이 경과한 결과지. 그렇죠. 아, 결과? 그러니까 음, 공간적인 흐름이 아니고 음, 어떤 그 변화의 그 흐름이 운동이다. 그러니까 상태의 공간을 변화가 운동이다. 예, 공간을 움직여서 이렇게 궤적이 있는 게 운동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정신적인 변화라도 그 변화가 있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음, 운동이다. 그치. 변한 것이 운동이다. 예, 그렇죠. 변한 것이 운동이다.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뇌를 막 굴려가지고 답을 못 구했었던 것이 갑자기 답이 떠올랐어. 음, 그럼 그것도 운동한 거예요. 음. 여기서 운동을 그러니까 완전히 상태 이동이라고 한 거니까 음, 네, 아, 그렇죠. 그러네. 존재 자체가 변한 거네. 조금은. 음. 네, 아, 그렇죠. 어떤 상태가 변한 거. 그렇지. 아, 네. 베르그송 얘기를 그,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공간상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네. 이게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의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음, 사실 그러네.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게 베르그송이에요. 아, 그거를 앞에 그 고정된 지점 사이의 이동인 과거 저기 뭐야 뉴턴의 역학에서 보여주는 그 운동이고 네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건 운동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베르그송의 어떤 그 철학이 성립이 잘 안 돼요. 음, 그 지속 개념이 이제 제일 베르그송 철학의 특징인데 지속이라는 게 운동이 계속 되는 게 지속이거든. 그렇잖아.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게 지속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그 개체화도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개체화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통 프로세스, 뭐 과정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게 과정. 화이트헤드는 이제 과정과 실제에서 네. 과정이라는 말을 쓴 거지. 아, 프로세스. 어, 다 어디 이어지네. 이, 그러니까 철학자에 따라 조금 그 단어만 다르지 예.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운동하면 보통 사람들이 뭐 이렇게 뛰거나 뛰고 무슨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를 운동이나. 그 이제 뉴턴 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운동하면은 지점 에너지. 간의 이동, 이거를 갖다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물체의 이동, 그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한정돼서는 안 된다. 네. 변화다. 예, 상태의 변화다. 그러면 이건 개체화 이론에서 나온 얘기잖아, 그 얘기가. 예. 음, 진짜 운동은 나누어지지 않거나 매번 나뉠 때마다 그 속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연속성이잖아요. 사실은 그 그치? 연속된 거기 때문에 매끄럽게 연속돼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음, 없잖아요. 음. 변화는. 음.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양자역학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연속적인 어떤 그렇죠? 불연속적인 점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연속적이겠지. 그러다가 예, 그렇죠. 불연속적인 단절이 딱 일어나고 정지가 되고 예, 그렇죠. 그거를 정지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는 운동이라고 안 하잖아. 예, 그렇죠. 근데 존재상. 들레즈나 베르그성 입장에서는 정지는 그 다음 운동을 전제로 한다는 거. 그렇죠. 개체화. 음, 그렇죠. 그게 이제 포텐셜이 제로가 되는 시점, 변화의 제로 그치. 시점. 그리고 다른 존재자가 됐을 때 다시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가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운동의 그게 되죠. 원동력이 되고. 이 문장에서 아주 그 양자역학의 떨림이 나와. 스핀, 스핀. 아, 들레즈의 운동, 들레즈가 생각하는 운동은 베르그송의 구체적인 지속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게 바로 떨리는 이미지다. 떨리는 이미지. 떨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정호 박사가 이걸 책을 썼죠. 접힘과 펼쳐짐, 뭐 떨림, 뭐 이런 이게 파동이야. 파동. 떨림이라는 예, 게. 파동. 예. 한 연속. 단위의 양자가 예, 그 자체가 딱 정지돼 있으면 얘는 예, 생명력이 없어. 예, 그렇죠. 파동을 가질 때 얘는 다른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네요. 그렇지. 순수한 원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물질의 모든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 원자들의 운동은 여기는 완전히 물리학이에요. 그죠? 네, 필연적으로 전체 안에서의 에너지의 수정 간섭 변화들을 표현한다. 이해됐죠? 네네. 음. 베르그송이 이동의 배후에서 발견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진동 발광이다. 음, 그게 수정 간섭 변화와 같은 말이야. 물리학에서 일어나는 수정 간섭 변화라는 거와 이
그거는 이제 물리적 현상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정신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나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영화나 이런 이미지 이런 데서는 그 물리적인 변화의 단어들로는 설명이 안 돼. 음, 오히려 양자역학에 얘기하는 진동, 발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류는 운동하는 것이 특질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불특정한 요소들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특질들조차도 이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운동과 동시에 변화하는 순수한 진동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 즉 개체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 음, 원래 그 포텐셜 에너지들, 얘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 운동이라는 것이 아니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압력, 온도의 변화, 뭐, 빛,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면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것이 결합된 것이다. 이게 그 심엉동의 물질 개체가 일어나고 똑같잖아. 예, 이 문장이. 그러네요. 똑같네. 아, 기가 막히네. 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하면. 그 영화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가 베르그송은 근데 이렇게 플랑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음, 그래서 베르그송은 아까 얘기하는 프레임의 집합이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음, 1초 동안 연속되는 24장의 프레임이 이 스크린 운동 이미지를 생산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이게 그 잔상 이 환영적으로 생산하는 가짜 운동이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영화를 되게 좀 무시했어요. 영화의 아, 가치를. 그냥 집합일 뿐이지 그 없다. 집합일 뿐이다. 예, 근데 들레즈는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는 그 이미지, 즉 운동 이게 운동 이미지다. 이제 운동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안 들리죠. 네, 예.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파동이야. 파동, 양자 맞네. 파동이야. 네, 그리고 이게 개체화의 생명력이야. 에너지고. 이게 운동이 없으면 개체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도 안 일어나. 상급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운동을 감히 해야만 그 구성 요소들이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음.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프레임들, 정지되어 있는 화면들을 쭉 연속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래지가 볼 그, 때. 그, 그 개체화에서도 보면 결국 그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은 음, 어떠한 의미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치. 의미를 향해서 계속 네. 변화하고 있는 거지. 예, 그 결국 내부적인 힘 플러스 외부의 힘 합쳐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완성될 때 어쨌든 한 단계 완성될 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고 음, 네이밍이 되는 거고. 그치. 예, 그렇죠. 오, 재밌네. 그 현상학자인 메를로 뽕띠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은 카메라가 인간의 눈과 달리 정박성도 없고 선택적 지각이 없어서 인간의 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인간의 눈에 비하면은 그 이미지를 지각하는 능력에 있어서 되게 에, 기능이 떨어진다. 음, 이렇게 봤어요. 베를로 뽕띠도. 그러니까 베르그송도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그 뭐야, 그 무미건조하게 다큐 보면 음. 그게 없잖아요. 그 재미가 없잖아요. 다큐 영상은 그냥 그 씬을 그냥 다큐 영상엔 특히 정지 화면이 많죠. 사진 예, 자료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배경을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음, 것들이고
근데 영화는 이렇게 집중도 되고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역동성을 주잖아요. 음. 그런 게 이제 사람의 어떤 눈과 우리 눈도 이렇게 결국 보고 싶은 것을 그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 어떤 거하고 다른 카메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들레즈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음.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 저거 할 때 그 뭐지 매체론 공부할 아, 때 네네, 맞아요. 예, 베냐민 다뤘었죠. 네, 이 두 사람이 음, 카메라가 이제 발터 베냐민은 영화가 앞으로 그 주요 매체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발터 네, 베냐민. 카메라가 눈의 정박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박성이 한 군데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이 음, 되게 역동적으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다 정지된 것들의 연속입니다. 우리 눈이 그래요. 그래서 음, 뭐 양안 경쟁인이 그 뇌 실험할 때도 보면은 어, 우리 뇌 안에서 의식작용 때문에 외국, 시각화가 일어나고 입체가 일어나고 그런 거지 그렇죠. 실제 이 눈은 음. 정지된 화면만 입력을 시켜줘요. 계속. 프레임이요. 프레임만 네, 전달을 해요. 그 네, 뇌신경 맞아요. 신호로. 근데 그 이 화면을 입체로 만들고 이렇게 막 역동성을 만들고 라포, 하는 거는 다 뇌 라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사실. 라포를 만들어주는 거는 그 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음. 엮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왜 프라이밍 기억이라고 대충 그 윤곽만 보여줘도 사람이 아 이건 말이야, 이건 소야 네, 이렇게 뭐 알아보는 게 시각으로 들어온 거 정보만 갖고는 우리 뇌가 이 이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 그 기억 이런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연합 영역에서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역동성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정박성이라는 말이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면 눈의 정박성? 왜 눈이 정박해? 정박이 멈춰져 있다는 거야. 그 배가 네, 멈춰 있는 걸 정박했다 이러잖아요. 한 네, 군데 딱 멈춰 있는 걸 정박이라고 그래. 근데 사실 눈은 정박해요. 오히려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계속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필름에서 그걸 우리 동영상 돌리면은 네, 역동성이 보이는 거는 얘들은 해석 장치가 없어. 그냥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영상이 훨씬 정박성을 뛰어넘는 거죠. 음, 카메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게 이제 발터 베냐미나 들레즈가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뇌가 시각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이런 말을 했겠죠. 음, 카메라가 눈의 정박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 여기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다 이러는데 사실은 선택적으로 봐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왜 그 뭐야 고릴라가 농구 선수들 뒤로 지나가는 거 못 보잖아. 그 실험이 그렇죠. 있잖아요. 농구 선수들이 뭐 슛을 하는 장면을 보여줘. 근데 저거 볼을 몇 번 넣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하는데 그 뒤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봤어? 그러면 그거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농구하는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배경 화면을 안 본다고 우리가. 그 음, 선택적으로 우리는 지각해요. 우리 눈은. 그래서 이게 인간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게 사실은 그게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카메라는 오히려 그냥 다 잡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임민수 작가가 그 사진 강의할 때 나도 이제 그걸 들었거든. 근데 카메라를 내가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뭘 찍겠다고 찍지 말고 그냥 그냥,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활보를 하래. 그러면서 그냥 누르래. 아무 데서나 이렇게 찍찍. 카메라 그냥 셔터를 막 누르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놓고 품평회를 해요. 보면은 저런 게 찍혔어?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거야. 나는 거리를 지나갈 때 분명히 못 봤는데
나는 이게 선택적으로 본 거지. 음, 근데 아, 카메라는 얘는 선택할 능력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화면에 들어오는 건 다 잡아놓는 거야. 화면에다가. 음, 그래서 아, 사유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임민수 작가의 사진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진- 그런 사실을 모르면 이 말들이 잘 말이 안 되는 거지. 눈의 정박성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자연적 지각을 능가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실험적으로 해보면 아, 카메라가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많은 장면을 포착하는구나. 걔는 가감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핸드폰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음, 그 설악산에서 장면 사진을 제가 상당히 많이 찍잖아요. 음,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정말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멋있는 것, 나도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도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와, 멋있다 하고 찍은 게 아니고, 가다가 딱 됐는데 카메라에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인데. 네. 그거야. 그래서 의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진이 안 나와. 그, 의도하지 않은 사진이 뜻밖의 작품이 나올 때가 많아요. 네. 그 사진이 굉장한 사진이 많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네. 찍고 싶은 것만 찍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을 이미 정해 놓은 거야. 그리고 그쵸. 피사체도 어떻게 해라. 그래가지고 표정까지 조작을 하잖아. 맞아요. 아, 뭐, 김치, 이렇게 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 사실은. 의도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집합들일 뿐이야. 네. 피사체에. 네. 그런 사진을 임민수는 되게 싫어해. 임민수 작가는. 그게 그 선택적 그 사진을 싫어한다는 거군요. 음.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의도해서 기획해 놓은 음, 사진, 프레임은 가치가 없다는 거. 아유, 나 네. 배웠네. 아유, 교수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영화 이미지가 인간 중심적인 환영을 교정하면서 새로운 네. 사유를 가져올 것이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 이미지가 영화라고 하는 거는 시네마 전체의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 이미지가 인간 중심적인 환영, 인간이 선택적 지각? 우리 초창기에 얘기했잖아. 예, 선택적으로 우리는 뭐를 보고 싶어 한다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면 영화를 봐도 별로 내 생각이 바뀌질 않겠지. 음, 근데 잘 만든 진짜 그 우수한 영화는 그런 인간의 환영을 바꿔놓는다 이게. 그걸 교정하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와. 음. 그 교수님이 맨날 그 책 보실 때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책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 음. 같은 개념이네요. 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책은 그건 괜히 안 시간 좋지. 낭비한 거예요. 근데 그랬어. 음,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교정해주는 책이 그게 좋은 책이다. 영화도 그, 그런 거고. 그렇지. 영화도 그런 거지. 뻔한 이야기. 그러니까 건국전쟁 같은 거는 뻔한 거지, 사실은. 예. 보나마나 뻔한 영화, 이런 거는 가치가 없는 영화고, 그랬어. 이렇게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주게 하는 사유의 방식을 바꿔주는 영화. 이게 좋은 영화다. 아, 네. 멋진 여기까지 말입니다. 하고, 2장은 다음 주에 네,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고생 재밌었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힘들어. 아, 역시 오늘도 좋았습니다. 아주 스타트가 네. 시네마 여러 가지 생각났는데, 또 동기를